여러분 안녕하세요. TV 책을 읽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버스에 탑승하고 계신가요? 아니, 책 소개하는데 무슨 버스 얘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디지털 세상에 빠르게 편입된 분들은 아하, 메타버스 책 소개하려고 하는구나. 바로 직감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김상균 교수의 메타버스인데요. 저도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들어봤습니다만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메타버스는요, 초월 메타와 현실 세계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을 초월한 가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실 세계가 아닌 곳에 접속을 해서 업무나 쇼핑,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메타버스에는 탑승하고 계실 겁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SNS 사용, 배달의 민족, 줌이라는 거울 세계 등 이제는 디지털 없이는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삶입니다. 메타버스 저자인 김상균 교수는 다양한 산업에서 이 같은 변화를 감지하고 독자들에게 메타버스의 도리를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펴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메타버스에 탑승해 볼까요? 메타버스는 각 세계에 현존하는 메타버스 사례들을 풀어내주고 그 메타버스에 누가, 어떻게, 왜 참여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75페이지 분량의 내용이 굉장히 쉽고 또 재밌고 빠르게 익히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책 소개해드릴게요. 프롤로그에는 갑자기 다가온 언택트 세상, 사실은 나만 몰랐던 메타버스. 메타버스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모르핀에 중독된 쥐가 된다. 목차는 7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 인류는 디지털 지구로 이주한다. 2. 증강현실 세계, 현실의 판타지 편의를 입히다. 3. 라이프로깅 세계, 내 삶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한다. 4. 거울 세계, 세상을 디지털 공간에 복제한다. 5. 가상세계, 어디에도 없던 세상을 창조한다. 6. 메타버스, 이렇게 개척하자. 7. 메타버스가 낙오는 아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목차별로 발췌를 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팬카페에 가입해서 활동해 보셨나요? 화상회의 소프트웨어를 써서 원격 수업, 원격 회의를 해보셨나요? 배달의 민족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에어비앤비 숙소를 예약해 보셨나요? 온라인 게임을 해보셨나요? 그게 바로 가상세계입니다. 메타버스의 가치를 현실 세계의 가치로 가늠해보면 얼마나 될까요? 메타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메타버스의 가치를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지표임은 확실합니다.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1,880조 원으로 세계 4위에 위치합니다. 수많은 브이로그가 올라오는 유튜브를 보유한 구글의 시가총액은 1,200조 원을 넘어서서 세계 5위에 해당합니다. 라이프로깅 분야의 대표적 기업인 페이스북의 시가총액은 900조 원을 돌파해서 세계 6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와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 나이키는 2006년부터 자신만의 메타버스를 꾸준히 키워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경쟁 기업과의 수익 격차를 더 크게 벌리면서 시가총액 198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쟁 업체인 아디다스의 3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시가총액 1위에서 8위의 기업 중 절반이 메타버스 관련 기업입니다.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를 주름잡는 기업들의 성장세는 오프라인 기반의 제조, 유통, 기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그저 먼 세상 이야기, 일부 디지털 마니아나 Z세대들의 놀이터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뇌는 우리가 인지하는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여 무언가를 결정하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무거운 책임을 쉼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중 66kg인 제 몸도 결국 두개골 속 1.5kg의 고기 덩어리 뇌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초당 1000만 비트 정도 받아들입니다. 너무 큰 숫자여서 이상하게 여길 수 있으나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신호만 따져도 초당 100만 비트가 넘습니다. 비트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글자 수로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1000만 비트의 신호를 글자로 따지면 대략 100만 자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뇌는 이런 정보를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버립니다. 우리가 처리하는 정보량은 초당 50비트를 넘지 못합니다. 0.05%의 정보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는 뇌. 어찌 보면 참 게을러 보이지만 많은 정보를 쉼없이 감당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런 게으른 뇌를 깨워내는 수단으로 등장한 게 증강현실입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정보는 버려지니 버려지지 않도록 정리, 요약된 정보를 눈에 띄게 만들어서 던져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증강현실 장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특정 상황에서 우리에게 강한 실제감을 전해줍니다. 실제감은 무언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한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연인과 여름 휴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닷가에 가고 싶은데 연인은 산에 가자고 합니다. 당신은 연인에게 눈을 감아보라고 하고 바닷가에 가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시원한 바닷바람도 있으니 정말 좋지 않냐며 상상해보라고 합니다. 연인의 반응이 시큰둥할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연인에게 눈을 감아보라고 하고는 스마트폰 앱으로 파도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부채를 펼쳐서 잔잔하게 바람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모래를 한 줌 준비해서 손 위에 올려주고 만져보라고도 합니다. 일단 당신의 연인은 꽤 감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만으로 바닷가를 상상했을 때보다는 더 실제감을 느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시각, 청각, 촉각적 요소가 늘 실제감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타버스의 대부분 콘텐츠 플랫폼은 디지털의 힘에 의해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기반의 메타버스는 우리 뇌를 조금은 다르게 작동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일한 텍스트를 출력해서 읽는 경우, 파일 형태로 태블릿으로 읽는 경우 우리 뇌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뇌파 검사를 해보면 출력물을 읽을 때 우리 뇌의 뇌파는 여유 있는 안정 상태를 보이지만 디지털로 읽을 때 우리 뇌는 흥분 상태가 됩니다. 디지털 메타버스에 있을 때 우리 뇌가 더 각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각성, 뇌가 더 활발하게 깨어 있으니 꼭 좋은 걸까요? 일단 확실한 것은 디지털 메타버스에서 우리 뇌는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데 소요하는 시간이 아날로그 세상보다 40% 정도 짧아집니다. 이런 빠른 처리에는 긍정과 부정, 양면의 얼굴이 있습니다. 메타버스에는 외톨이가 없다. 당신이 외톨이가 되고자 굳게 마음먹은 게 아닌 이상 메타버스에서 외톨이가 될 가능성은 정말 낮습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보다 메타버스에서 서로 쉽게 친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카페, 술집들은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상대의 표정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심리적 경계를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의 반응을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서 상대에게 쉽게 다가가게 됩니다. 이런 특성을 암흑 효과라고 부릅니다. 소셜미디어 메타버스에는 현실 세계와 비슷한 암흑 효과가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은 보통 웃고 있는 표정, 맑은 날씨의 풍경 등입니다. 상대가 내게 남겨주는 감정 이모티콘은 주로 긍정적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상대가 품은
감정을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만난 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생각하니 메타버스에서 외톨이가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 메타버스에서만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을 현실 세계에서 처음 만나면 주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이미 현실 세계에서 여러 번 만난 사람 같은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암흑 효과가 존재하는 메타버스에서 이미 알고 지낸 사람이기에 상대방을 현실 세계에서도 역시 가깝게 느낍니다. 노출 빈도가 가져오는 친밀감에 관한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시드니대의 마셜 교수는 사람의 선호도에 관한 실험을 했습니다. 미리 여러 사진을 준비하고 그중 일부를 참가자들이 오랫동안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 후 참가자가 봤던 사진과 보지 않았던 사진을 섞어서 참가자들에게 무작위로 보여주면서 각 사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체크하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참가자들은 실험 진행자에 의해 강제적으로 오래 봤던 사진을 더 좋아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소셜미디어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진, 이름, 글을 빠른 속도로 넘기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꼼꼼하게 보지는 않더라도 우리에게 노출 빈도가 높아지는 셈입니다. 따라서 마셜 교수의 실험에서처럼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집니다. 암흑 효과나 노출 빈도 효과에 의해 실제 처음 만난 이를 가깝게 느끼는 현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마음의 벽을 낮춰주는 점은 좋지만 내가 메타버스에서 마주쳤던 상대의 페르소나가 현실의 그와는 조금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이 보일 겁니다. 특정 정치 성향이나 종교색을 강조하는 글, 누군가가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 허풍이 가득한 자기 과시글 등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보면 이번에 이 친구를 끊어버릴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한 번에 끊어버리지는 않아도 그 어느 순간 불편한 감정이 끌어넘치면 친구 끊기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친구나 동료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불편한 말을 하니까 인간관계를 확 끊어버릴까? 라는 생각보다는 불편해도 내가 참아야지, 별 수 있냐?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와 소통에서 현실 세계와는 다른 통제감을 느낍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보기 싫은 글, 보기 싫은 사람이 생겨도 내가 결정하면 언제라도 끊어버릴 수 있어 라는 강한 통제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통제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소셜미디어와 현실 세계에서 보기 싫은 글, 보기 싫은 사람을 똑같이 마주한다면 현실 세계의 나는 마음이 몹시 불편하지만 소셜미디어 메타버스에서의 나는 내가 갖고 있는 통제감, 언제라도 내가 버튼만 누르면 그를 다룰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이를 통제감 효과라고 부릅니다. 불편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무조건 참기만 해야 하는 경우와 지금은 좀 참아주지만 내가 원하면 언제라도 중지할 수 있는 경우의 차이입니다. 통제감 효과를 바탕으로 메타버스에서 마음의 평온을 느끼는 이들을 보면 이 시대의 우리가 현실 세계 인간관계를 너무 무겁게 짊어지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메타버스를 새로운 사업 플랫폼으로, 누군가는 새로운 놀이터로, 누군가는 현실에서 멀리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통제에 불과한 고민, 불행이 당신을 짓누른다면 메타버스에서 잠시 기분을 전환하며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가 현실을 완전히 잊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메타버스 속 삶이 아무리 빛날지라도 현실이 있기에 메타버스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무언가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메타버스에 머문다면 메타버스는 현실의 삶을 망치게 됩니다. 메타버스는
인류의 삶을 확장하기 위한 용토여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도피처, 누군가를 위한 수용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메타버스를 창조하고자 꿈꾼다면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당신의 메타버스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확장할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